번째는 아주 쉬운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죠? 정말 막 다른 거 하면은 이렇게 돼서 연관이 있는데요 라고 할까봐 정말 아예 관련 없는 거 했거든요. 리스트컬 뭔지 알아? 답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도 챗 GPT한테 내달라고 하고, 풀이는 이제 학생이 챗 GPT한테 이거 풀어줘 이렇게 말하고, 채점을 이제 교수님이 다시 챗 GPT한테 채점해달라고 이제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무한 루프가 지금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는 것들은 아마 좀 AI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 좀 제일 핫했던 건데 이거 보셨나요? 보신 분? 보셨어요? 이게 지금 저 밑에 계신 분이 이제 코칭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사오에서 자극만 정확하게 느낀다면 그게 저희가 고칠 수는 없는 자세니까. 코치가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핫했냐면 댓글 들어가 보면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막 감정적으로 막 엄청 싸워요. 물리치료사분들, 뭐 건원사분들, 트레이너분들.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세요? 막 누가 이렇게 댓글 적은 거거든요. 지금 복압이 전방으로 세고, 뭐 코 컨트랙션으로 생리학적 중립이다,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더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짝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 영상 하나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와서 엄청 이렇게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마주해야 될 거는 현장이든 SNS든 이제 본인들이 다 운동 전문가일 때 누가 너 그거 왜 그렇게 가르쳐? 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누가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버리면은 이 내용들을 뭔지 모르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전문가인데. 아까처럼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통은 답이 없는 문제에 많이 직면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파워운동 생리학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도수 물리 치료학을 스터디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거를 계속 할 거예요. 뭐 기능 회복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손상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병태 생리학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뭐 교본 같은 거라서 최신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를 저희는 의료적인 거를 건들면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좀 이론적인 게 괜찮은 게 굉장히 많다. 한 번 더 짚고 가자면은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할지라도 도수 같은 거는 이제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는 몰래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그냥 원래는 도수는 저희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의 구간이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뭐 읽어보시는 건 당연히 상관이 없죠. 그래서 혹시 이과이신 분, 고등학교 때 과학을 전공했다. 조금 배우긴 했어요. 다 문과 분들이죠. 그 계산 문제도 포함해가지고 좀 수학 과학적인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체대가 예체능이고 문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막상 운동과학은 굉장히 이과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아시는 분한테 서로 물어가면서 좀 스터디하면 좋겠고, 물리학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런 원자, 분자, 화학결합, 가역반응 이런 것들도 다 용어는 다 아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챕터 1이고요. 에르고미터 혹시 뭔지 아세요? 써있네. 저항에 움직여야 돼요. 반드시 기계여야 될 필요는 없다. 가장 기초적인 에르고미터는 스텝박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에 거슬러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에르고미터는 이렇게 다양한 에르고미터가 있고요. 얘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맞아요. 팔 에르고미터. 이런 것도 이제 뒤에 좀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측정하는 게 산소 섭취량이거든요. 이제 VO2 max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VO2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맥스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분당 내가 얼만큼 산소를 썼는지를 뜻하고요. 그 계산식으로는 이제 내가 들이마신 공기 중에서 몸 안으로 산소를 얼마나 내가 흡수를 했느냐에 대한 거를 계산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리터가 아니라 킬로칼로리로 저희는 다 바꾸고 싶잖아요. 왜냐면은 얼만큼 열량을 먹든지 이런 게 다 킬로칼로리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략 5를 좀 넘을 수도 있고 5가 안 될 수도 있는데 1리터의 산소에 해당하는 칼로리 값은 5킬로칼로리 퍼 리터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잘 모르겠으면 단위를 유심히 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킬로칼로리를 리터로 나눈 거니까 1리터의 산소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5kcal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위를 좀 잘 봐두시는 것도 좋다. 이 사람은 뭐 100kg, 이 사람은 5kg인데 이걸 좀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kg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거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값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밀리리터로 변환을 하기로 해요. 이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대사당량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를 1로 하기로 이제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했고, 이때 산소가 얼만큼 들어가냐를 계산해 봤더니 3.5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퍼 미닛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평 트레드밀에서 그러면 산소 섭취량은 알아보자라고 해서 걸을 때나 뛸 때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보통 주어질 때도 많아요. 뭐 시험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요 옆에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기 속도나 걷기 속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빨라지면은 산소 섭취량이 그냥 계속 늘어난다. 1차 함수거든요.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충 200W까지도 직선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빨라질수록 아니면 운동량이 많아질수록 산소 섭취량은 늘어난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내가 총 에너지 소비한 것 중에서 실제로 일한 게 얼마만큼 되냐의 퍼센테이지고요. 순효율이라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도 계속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걸 이제 순효율이라고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을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다. 대충 효율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경우는 직접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일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일량을 어떻게 알면 되냐면은 그 자전거 에르고미터 같은 거 보면은 밑에 몇 와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이나 계산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량은 보통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만 가지고 운동 효율을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 효율은 어떠한 거에 영향을 받냐에 대해서 조금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운동 강도예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은 운동 효율이 감소된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빡세게 운동을 하면은 운동 효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로 연관이 있는 게 운동할 때 최적의 운동 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천천히 해도 운동 효율은 떨어질 거고 반대로 너무 빨리 해도 운동 효율은 떨어진다. 그래서 이 그래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너무 느리게 타거나 너무 빠르게 타버리면은 좀 운동 효율이 떨어진다. 최적의 속도가 존재한다.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속도가 존재한다는 거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근육에는 지근이랑 속근이 있는데 그 근육의 비율에 따라서도 운동 효율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근육할 때 또 나와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이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운동 효율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게 운동 속도, 그 다음에 운동 강도, 그리고 지근 속근 비율, 요 세 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준, 둘 중에 뭐가 항상성을 말하는 그래프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항상 오, 이거를 왜 처음에 교재에다가 사실 아예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건데 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교재에 있으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체온이라든지 아니면 혈당 이것처럼 계속 뭔가 유지해야 되는 거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항정 상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VO2max 같은 거를 체온 같은 걸 측정을 할 때 아무 때나 측정을 해버리면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 시간에 따라서 체온이 쭉 올라가다가 계속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실험적으로 측정할 때는 항정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근육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근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근원섬유부터 해서 액틴 마이오신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 근섬유가 되고 다발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근육 구조가 돼서 하나의 근육이 만들어지죠. 이 구조는 얇은 막으로 그냥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막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근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T세관이나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이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축은 액틴과 미오신이 미끄러지듯이 저희가 겹치면서 발생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듯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각자 A 밴드, I 밴드 이런 부분들이 더 겹쳐지면서 근육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그게 저희가 수축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저희가 칼슘이랑 ATP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칼슘 이온이 T세관이라는 이 관을 통해서 지나가서 이 미오신 머리가 붙을 수 있게 액틴의 구조를 바꿔줘요. 그때 이 마이오신 머리가 붙어서 움직이기 위해서 ATP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일단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는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역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역치 밑에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저희가 수축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켜지면은 그게 쫙 전달이 돼서 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이게 이 트로포닌이라는 부분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꼬여있죠, 꽈배기처럼. 근데 이 꼬여있는 구조에서 이 칼슘 이온이 결합이 되면은 이 꼬여있는 구조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액틴 부분에 마이오신 머리가 이렇게 탁 달라붙을 수 있고요. 달라붙은 상태에서 ATP가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머리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부하 수축 속도 관계, 그리고 길이 장력 곡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가벼운 부하일수록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무거운 부하일수록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그 지점의 사이에 바로 있는 게 등척성 운동, 저희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길이 장력 곡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커지죠. 근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달라요. 어느 적정 길이까지가 저희가 최적의 힘을 낼 수 있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힘을 더 낼 수 없습니다. 최선의 이 퍼포먼스를 내고 최선의 힘을 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건 근육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은 결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지, 보호, 힘 전달을 하고 혈관, 신경, 통로나 또는 장벽 담당하고 있고요. 구성은 주로 콜라겐이나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력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이 물이나 기질 같은 경우는 그 사이를 조금 윤활유처럼 잘 미끄러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저희가 당겨도 분절이 있어야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이라는 구조가 생긴 거죠. 근데 이 관절을 보시면은 뼈끼리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뼈 자체는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좀 딱딱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끼리만 그냥 결합이 되어 있다 보면은 움직임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연골이라는 구조가 완충 역할을 해주고 그 사이에서 글라이딩을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뼈는 겉질뼈랑 그물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겉질뼈 같은 경우에는 밀도 자체가 많이 높고 단단한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물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네랄화된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몇 퍼센트의 이 구멍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물뼈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80%까지도 저희가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혈관도 지나가게 되고 신경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울프의 법칙, 이것도 외부 힘에 맞춰서 구조가 적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뼈마다 다 모양이 다르죠. 빗장뼈나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길이에 대해서 긴 쪽으로 힘을 받는 뼈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넓고 이 힘을 더 분산시킬 수 있는, 옆에서 때리는 힘을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대퇴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수직에서 오는 힘을 좀 더 많이 견딜 수 있도록 구조가 적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말초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신경 섬유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이완, 이거는 기부스나 이런 걸 하고 나면은 바로 자기의 원래 그 ROM이 안 나오죠. 가동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새 길이에 적응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 자체가 가동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런 현상을 스트레스 이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힘을 계속 걸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 근데 이 스트레칭도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많이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적게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쿨다운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칭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요. 수동적으로 ROM 자체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힘을 계속 걸어 놓으면은 저희가 ROM이 점점 늘어나죠.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력 현상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실제로 측정을 하기 전에 땀을 내고 하면은 더 잘 움직인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워밍업이 수동적인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준비 운동으로 적절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거는 피로가 누적되면은 후반부에는 손상 위험이 늘어나겠죠. 적정한 이 웜업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합 조직의 반응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느리게 부하를 주면은 콜라겐 다발이 재정렬할 시간이 생겨서 강하게 버티는 방향으로 정렬될 수 있다. 저희가 흔히 이 손상이 일어나고 나서 회복을 할 때 세포가 제대로 결로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두게 되면은 조직이 굳어요.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할 때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느린 부하를 주게 되면은 생성된 조직 구조들이 정렬을 하게 됩니다. 제때 이루어진 재활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이 나중에는 ROM을 다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빠르게 부하를 주게 되면 늘어날 시간이 없이 바로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큰 힘을 주면은 부상으로 이어지는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의 문제. 고정되면 콜라겐 섬유가 스트레스 라인 따라 정렬을 잃고 무작위 배열. 이게 아까 말한 저희 무작위로 막 생성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런 나쁜 위치에 생기게 되면은 미끄러짐, 탄소, 가사성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관절 구축이나 유착, 뻣뻣함이 생기겠죠. 울프의 법칙, 요게 자극, 부하, 방향 크기에 따라 뼈가 리모델링 되는데 수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는 압박에 강하고 전단이라는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게 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넙다리 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은 강하지만 옆에서 밀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저희가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뼈의 특징에 대해서 전단이 약하다라는 거에 좀 기준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주게 되면은 정확한 절 포인트가 되지만 이게 한 번에 확 들어가게 되면은 관절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뼈 자체가 조금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근육의 반응 포인트입니다. 근육은 수동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장력 생성 능력 자체가 길이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길이 장력 곡선. 완전히 신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큰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적당한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키거나 퍼포먼스를 내야 정확한 장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근육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액틴 마이오신이 겹치게 되면서 근수축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반대로 그럼 이완이라는 거는 이 결합된 부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최대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조직 자체의 탄성도 약해지게 되고 근활주를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받을 수 없게 되죠.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수를 할 때도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신경의 반응 포인트인데 신경은 오히려 압박보다 장력에 더 잘 버틴다는 임상적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파동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날 때 쭉 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경 가동수를 할 때 저희가 이 늘린 상태에서 버티거나 늘린 상태에서 뭔가 매뉴얼이 들어가는 거나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염증 치유 재모형화라는 거는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회복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1일에서 3일 정도는 반응 단계에 저희가 머물게 되는데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런 혈류들이 늘어나고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 잔해물을 제거하고 세균 침투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그쪽으로 모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복 단계입니다. 섬유가 증식되게 되고 새로운 세포들이나 조직들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무작위 배열을 한 콜라겐 요소가 먼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콜라겐이 어느 정도 배열이 된 후에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 수복 단계가 잘 지나가지 않게 되면은 재모형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응 단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은 세션을 잘 따라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만성염증이라고 해서 계속 이 재모형화 단계로 가지 못하고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상 부위 자체가 완전히 수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도 안 나오고 계속 통증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이 관절이나 물렁 조직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관절이나 물렁 조직의 능동, 수동으로 운동을 가하는 행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관절 흔히 아는 그 관절이죠. 이 물렁 조직, 저희가 이 물렁 조직이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연조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그냥 이 관절 빼고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는 딱딱하죠, 나머지는 물렁물렁하죠. 그래서 물렁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나 또는 근육이나 신경 이런 기타 등등의 능동 수동적으로 운동을 가하는 행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가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치료사가 점진적인 진동이나 지속적인 뻗침을 가한다, 그냥 왔다 갔다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쭉 힘을 주게 하거나 등등의 운동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수 교정인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도수 매뉴얼이죠. 그냥 손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절이나 근육 기타 등등의 조직에 내가 힘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가동성을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지시를 해서 내가 통증을 감소시키고 움직임을 나오게 해준다 라는 내용이 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물렁 조직
가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그냥 이 물렁 조직이 정말 괜찮은 상태인지 알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은 그냥 눈으로 본 상태에서 관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 자세에서 앞뒤 좌우를 봐서 피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흉터 조직이나 이런 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냥 눈으로 확인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테스트들을 하기 전에 사진을 찍으시는 이유는 뭐 물론 비포 애프터 비교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좌우 또는 앞뒤, 위아래 이런 게 균형이 맞는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임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손을 이용하게 되는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피부 미끄러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손으로 그냥 느낌을 보는 거예요. 지금 피부와 근막 표층 사이에 유착이 없는지. 저희 글라스톤이나 베이스텀 사용하시는 분 있나요? 센터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근막 유착을 풀어주겠다 해서 많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은 얇은 막으로 쌓여 있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 경로를 따라서 움직임을 협응성 있게 낼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게 저희가 근막 경선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유착을 풀어준다 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근막 표층에 대해서 이 유착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에서 쓰는 겁니다. 어떤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는 사람이 편안해야 돼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완된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전하는 시전자가 편해야 됩니다. 내가 편해야 적당한 힘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테크닉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피부 미끄러짐이란 것은 이 모든 피부에 다 적용이 돼요. 흔히 저희가 이 대흉근이나 대퇴 쪽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유착염지 이 정도로 그냥 움직여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손가락이 피부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만 해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피부를 움직여서 지금 유착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손가락 미끄러짐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이 피부와 내 손가락이 정확하게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미끄러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한 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벗어나서도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요거 피부 구르기, 요걸 좀 많이 씁니다. 직접적으로 힘 조절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피부 자체를 들어서 잡고 천천히 말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요게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제가 흉요근막 쪽을 많이 씁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이나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대상자들 보면은 보통 저희가 기립근 요 라인을 따라서 많이 잡는데, 잡고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둥그렇게 잘 잡혀요. 이게 유착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 유착 자체를 떼어내서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떼어주게 되면은 많이들 하고 나서는 시원해 하시기도 하고 가동 자체도 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근육 놀이. 이거는 그냥 근육의 촉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근육은 결이 있죠. 그 결에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저희가 밴딩을 시켜보는 겁니다. 가자미근, 장단지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랜드마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무릎 관절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끝나는 부분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가자미근과 장단지근은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촉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 기준으로 잡는 거는 요 아킬레스건입니다. 요 아킬레스건에서 조금 올라와서 건이 근육과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종아리 3분의 1 지점 정도 될 텐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얕게 잡냐 깊게 잡냐에 따라서 가자미근과 장단지근이 서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건 많이 잡아보셔야 알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죠, 결이. 그러면은 잡았을 때 흔드는 부분은 이렇게 가로로 수직으로 이렇게 흔들어 봐서 정확하게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 체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뼈대 윤곽 평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도수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전골이나 두개천골이라고 해서 내장기나 아니면 신경계를 조금 이완시켜서 사람을 좀 풀어지게 해주는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뒤쪽으로 시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들 안압 높으신 분들이나 피로감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잡아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누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뒤통수뼈, 옥시피탈 바로 밑에 둡니다. 만져보시면은 이 랜드마크가 또
나뉘어요. 한 군데는 움푹 들어갈 거고 한 군데는 뾰족하게 나오실 겁니다. 이 옥시피탈 본이랑 요 돌기 쪽을 잡아서 살짝 내 손을 밀어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당겨주면은 양쪽에 이 앞통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불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많이 뭉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두시면은 한 1, 2분 안에 좀 많이 이완이 됩니다. 저희가 이 목 뒤에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압도 높아지게 되고 목 가동도 많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뼈대 윤곽 평가라는 거는 이 정말 뼈대에 대해서 저희가 랜드마크들 잡을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를 잡아보고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방향 물렁 조직 평가인데 이거는 별게 없어요. 그냥 잡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양쪽에 텐션이 다른지 체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관절 저희가 가동을 시킨다 그랬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 치료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을 가동시키는 거나 아니면은 밀어주거나 당겨주거나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치료면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치료면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서 오목면이 있는 분절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절 보시면은 이 한쪽은 오목하고 한쪽은 볼록하죠. 근데 여기서 치료면은 저희가 오목한 부분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록한 관절이 조금 더 불안정합니다. 왜냐면 오목한 관절 같은 경우에는 활주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절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의 가동은 되는데 여기로 갈 수는 없겠죠.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근데 볼록한 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든 미끄러질 수 있겠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목 관절 쪽이 조금 더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치료면 설정은 오목 부분으로 조금 더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꼭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